교과서 지도서 완전정복 17강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새벽에 찍는 거라 목소리를 크게 못 냅니다. 그래서 바로 보시죠. 자, 우선은 미술을 통한 체험. 우선 미술을 통한 체험은 미술의 그냥 회화 작품이나 조각 작품,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자기가 살면서의 어떤 그런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상징적 의미를 제시하거나, 이런 데에서 이제는 기반하는 작품들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 중에 여기서 이제 프리다 칼로가 나왔네요. 프리다 칼로 같은 경우는요, 우선은 제목이 이제 가시목걸이와 벌새가 있는 자화상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자화상 자체가 무표정한 어떤 그런 자기의 그 자화상을 통해 가지고 주변의 상징적 의미로 자기의 어떤 표정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무표정한 상태에서 벌새라든가 원숭이, 고양이, 이걸 통해 가지고 자기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이제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보시면은 장애와 고통, 그 다음에 불행한 결혼 생활, 굉장히 뭐랄까, 리베라가 굉장히 바람둥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그런 부분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 본인도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힘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정신적 아픔을 이제 가시 목걸이로 이제 벗어날 수 없다, 뭐 이제 그런 개념이겠죠. 네, 원숭이, 고양이 등으로 이제 대상을 통해 그 상징적 의미로 제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 속의 거미 원숭이는 리베라가 이제 칼로에게 준 상처를 위로하기 위해서 준비한 선물인데, 다행히 이제 죽이지 않고 다행히 선물을 받았죠. 이 원숭이는 야만성과 원인성을 암시를 해요. 자, 야만성 원시성을 암시하는 동시에 상처받은 여주인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는 상징이기도 하다. 그래서 상징성 보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목에 매달린 벌새가 있죠. 그 벌새는 원래 화려한 빛깔을 원래 화려한 빛깔을 잃고 검은색으로 변해 두 날개를 펼치고 있는데, 이는 칼로의 그 눈썹과 닮은 모양새를 하고 있고요. 칼로는 그 조류 중에 가장 작고 연약한 벌새를 통해 상처받은 자기 자신을 그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로 끝나지 않고 좀 여기서 이제 좀 상세하게 나와 있죠. 프리다 칼로를 특징 짓는 키워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초인실주의와 멕시코, 이 두 가지인데, 리베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칼로도 그렇고 자국에 대한 어떤 자긍심과 그 다음에 전통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다 칼로는 그 자신을 이제 초인실주의로 분류되기를 거부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평론가들이 이제 초인실주의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는 자신의 그림이 병마와 싸우고 남편의 그 여성 편력에 상처 입었던 무엇을 개인의 경험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유럽의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래요. 그래서 멕시코의 전통에 근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 소재가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하지만 비사실적이라는 점 체크하시고요. 비사실적이라는 점 때문에 초인실주의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본인이 아니라는데 자꾸 초인실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창의적 상상과 무의식의 적극적 표출을 추구하는 초인실주의 사조와는 합치하지 않는다. 즉 문자 그대로 초인실적이긴 하나 주류 그 초인실주의와는 또 동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죠. 6살의 소아마비, 16살의 교통사고, 30여 차례의 수술, 죽음까지 이른 병마, 그래서 디옥의 끝없는 여성평력에 3차례의 유산, 불임 등 그녀의 삶에 반복된 고통과 절망은 수많은 작품의 오브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주제가 됐다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울 속에 자신을 관찰하며 고통을 이겨냈고, 자신의 관련된 소재들을 즐겨 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로는 과격한 스탈린주의자였는데, 디에고를 비롯한 공산주의자의 주역들과 함께 멕시코 정신을 일으켜 과거의 식민지 잔재를 극복하려 했던 그런 정치적 활동가, 그 다음에 문화적 계몽 등 여러 방면에 애를 썼던 작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의 민중의 토속 예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화풍 보시면 그녀는 화풍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키워드인 멕시코,
그의 화풍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향점과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칼로는 작가 생활 초기에 보티첼리와 같은 르네상스 화가들의 작품들을 공부를 했고, 이후에 그러한 공부의 그 영향이 화풍에도 남아 있는데, 하지만 이후에 갈수록 그녀의 그림 점점 멕시코의 장식 미술 책하시고요. 배우기는 유럽 미술을 배웠는데 멕시코의 장식 미술, 당대 유행하는 벽화 운동의 화풍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런 변화에 프라다 칼로의 본인이 중앙 아메리카 신화, 그래서 문명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도 있으나 그녀의 남편인 리베라의 영향도 컸고요. 그 다음에 리베라는 멕시코의 고유의 상징이나 그 다음에 형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그가 그렸던 그림들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렇게 나오죠. 프라다 칼로는 남편의 이러한 취향에 부응하듯 멕시코 전통의 의상을 즐겨 입었고요. 오늘날 남아있는 기록 영상도 그러한 점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멕시코 벽화를 봐야 되는데, 이 멕시코 벽화는 멕시코의 그 전통적인 문화 이외에도 프라다 칼로에게 멕시코의 혁명의 공간, 그죠? 아까 이제 멕시코의 그 혁명 전선에 뛰어들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당시 멕시코는 혁명적인 정치 상황은 각종 예술 분야에서도 그런 운동을 촉발시켰고요. 멕시코 정부는 정부를 장악하고 있었던 플루타르코 카에스는 당시 민중의 높은 문맹률로 인해 문자 교육으로 민중을 계몽, 그 다음에 정치적 목적, 이것이 이루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카에스 정권의 문화의 정책을 담당했던 바스콘셀로스를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이용한 대중의 교화, 그 다음에 그런 정책 입안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정부의 인식하에 디에고 리베라와 같은 당대의 화가들에게 벽화 작업을 지시하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벽화의 목적성은 뭐다? 대중, 그러니까 문맹에 의한, 그래서 대중의 교화, 계몽 정책,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벽화 운동의 탄생에도 알 수 있듯이 운동의 본질 목적은 정치적 교화다,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겠죠. 하지만 벽화 운동은 미술가에 있어서 멕시코의 상징, 그 다음에 민중들의 이미지에 대한 탐구가 가능했고요. 프라다 칼로의 경우 벽화 운동은 정치적 내용보다 개인적이고 멕시코의 전통의 뿌리를 둔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 외에도 프리다 칼로의 화풍의 형성한 것들이 다양한데, 가령 그녀의 굴곡진 생애는 프리다 칼로의 화풍에 있어서 초현실적인 화풍의 원동력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렘브란트도 그렇고 뒤로 듣고 자화상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렘브란트 같은 경우 부인이 죽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시기의 내면을, 렘브란트는 초상화로 유명한 이유가 뭔가요? 물론 명암 대비, 이 명암 대비, 렘브란트만의 어떤 인물상에서의 명암 대비는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가? 감정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감정. 그래서 이 명암을 통해 가지고 어둠 속에 신체나 어떤 특정 사물의 일부를 어둠 속에 서서히 들어가게 만들고서 거기서 이제 자기에 대한 어떤 심적 감정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그래서 자화상도 시리즈로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그때 당시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 뒤로 같은 경우도 손에 들고 있는 엉겅퀴는 남자의 정절과 예수의 순환에 빗대어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어떤 특성이라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이 두 도판이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김홍도 포위풍류. 그래서 작품의 왼쪽에 종이창에 흙벽을 바르고 이 몸 닿을 때까지 벼슬 없는 손비로 시간아 읊조리며 살리라 라는 시가 적혀 있는데, 김홍도는 검, 비파, 호리병, 그 다음 벼루, 붓, 두루마기, 그 다음에 화선지 필통, 그 다음에 중국의 도자기 등등이 놓인 방에서 비파를 연주하는 자신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선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김홍도 그림의 이런 것은 좀 흔치 않은 그림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의미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아빈이라는 작가입니다. 이거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 작가가 그렇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드물죠. 근데 이 작가는 상당히 좀 유명합니다. 아트페어에서도 굉장히 좀 그때 유명했었고요. 총 64장의 그림으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세상에 살아가며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오르막을 지나 다시 내리막길을 걷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낭떠러지를 만나면 좌절하다가 다시 힘껏 날아오르는 그림 속의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다시
극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우리의 어떤 요런 작품, 요런 게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서도호. 제가 왜 이름을 바꾸죠? 예, 서도호. 서도호는 정말 그 우리나라의 서보다 외국에서 많이 알려진 작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11만 개의 작은 인물상이 서로 연결돼요. 이걸 전체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삭제해서 보면 오른쪽처럼 이렇게 인물들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11만 개의 작은 인물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 그래서 주제는 인연입니다. 그래서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인연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는 이 작품에서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난 이주의 삶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나타내고, 또 서도호의 그 인연은 개인과 사회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서로 얽혀있는 수많은 인간의 군상을 바라보면서 사회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작품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옐로우 카펫. 이제 뭐 공공성,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용어를 좀 하나 알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넛지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넛지 효과는 어떤 문제에 강압적이지 않고 유연하게 개입함으로써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거 억지로 해라,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바꾸는 것이죠. 재밌는 거는 우선은 독일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몇몇 어떤 뭐 병원에서도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전철 타고 가면 아시겠지만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그다음 옆에 계단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계단으로 가는 사람이 굉장히 극히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단 운동이 상당히 좋잖아요. 근데 날 더울 때 막 땀 안 내려고 하는 거는 뭐 다 이해하는데,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뭐 덥지도 않은데 그래도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러는 거죠. 그게 그 운동량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단에다가 이 건반처럼 이제 소리, 그 다음에 빛, 이런 걸 활용해서 사람들한테 유희를 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랬더니 굉장히 그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뭐 한 6, 70% 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넛지 효과. 그러니까 강제성은 없었어요. 그냥 에스컬레이터를 없애버리거나 그래도 되는데, 사실은 없으면 어떻게 올라가야지, 계단 타고.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유도하는 것들이 요즘에 아무래도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은 넛지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의 옐로우 카펫인데, 주민들이 설치에 직접 참여를 했대요. 옐로우 카펫은 횡단보도 앞 대기 공간에 그 진입부 바닥에서부터 벽면까지 원뿔 형태로 노란색 노면에 그 표시제를 부착해가지고 색 대비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노랑 영역 안에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제가 그 재작년까지도 수업을 할 때 굉장히 좀 이게 피로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때도 물론 운동을 했는데, 이제 걷기를 하고 나서 굉장히 몸이 가벼워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살이 많이 쪄가지고 그럴 수도 있었는데, 걷기 하고 나니까 조금 많이는 안 빠졌어요. 많이 먹기 때문에 많이는 안 빠졌는데, 무슨 넛지 효과, 이것도 뭐 넛지 효과인가? 뭐 뭔가 이제는 내 생활에 어떤 변화, 그리고 수업을 좀 더 체력이 돼야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이제 운동량을 늘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는 그 걷고, 그 다음에 집에서는, 저희 집이 이제 27층이에요 27층인데 이제는 거기서 이제 계단을 올라갑니다. 이제 매일 걷는데 매일 계단은 안 올라요. 예, 정말 이제 허기가 지고 너무 배가 당이 떨어졌을 때는 계단을 마음이 정말 타협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계단을 오르는데 상당히 뭐랄까요, 성취감도 있고, 뭐 전에 이렇게 수업 준비할 때 했던 것도 잘 생각나고, 이 두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대요, 걷는 게.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해서 뭐 나름대로 동기유발이 돼서 걷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조금씩 시간을 내서 걷는 거 굉장히, 수업 때 맨날 얘기하잖아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도시 이제 게릴라 프로젝트인 구로인데, 과거에 이제 봉제 산업에 활발했던 이 하였고, 현재는 디지털 산업 단지로 유명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색으로 실타래와 전자회로의 모티브로 해서 벽화를 제작을 했대요. 그래서 도시의 특정성을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그 다음에 비비드 시드니라는 영상 투사인데, 시드니 오페라의 지붕에 이제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해서 사람들의 시각적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드니 축제 그 2009년을 시작으로 해서 빛, 음악, 그 다음에 아이디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매년 열리는 시드니 대표적인 축제인데요. 특히 다양한 예술가들이 참여해서 호주 시드니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는 오페라 하우스의 지붕에 미디어 파사드, 이런 걸 이제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죠. 시험 문제 예전에 한번 났었어요. 그래서 이걸 입혀서 화려한 색과 영상이 투사되며 음악과 함께 시각적 환상을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비드 시드니는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그 형태의 시각 문화가 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미디어 파사드 나와 있죠. 자, 미디어와 건물 외벽을 뜻하는 파사드를 합성한 용어고요. 건물 외벽에 LED 조명을 비춰서 다양한 영상을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그거 뭐 시험에 나왔지만 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 계단이 이렇게 나와 있죠. 누군가의 이 계단이 그 엘리베이터 산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 장애인 협회 보시면은 이제 지하철 및 공공장소 계단을 활용해서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더 많이 확충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앰비언트 광고라고 합니다. 앰비언트 광고. 자, 앰비언트 광고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사물, 환경, 자연 등을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제작하는 광고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뜻하는 앰비언트의 그 광고의 합성어인데, 우리 주변의 환경과 그 다음에 시각 문화를 창작 방법을 활용한다. 요거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앰비언트 광고 의미와 내 의미를 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명칭을 쓸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암펠만 캐릭터 상품인데요. 1961년에 동독에서 수없이 벌어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심리학자 페글라우에 의해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더욱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신호등 픽토그램, 그래서 암펠만을 고안을 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밌는 픽토그램, 친근감 있는 픽토그램. 신호등을 의미하는 암펠과 사람을 뜻하는 만을 합쳐서 암펠만.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요. 신호등맨, 암펠만은 중절모를 쓴 친숙한 모습의 그 모습으로 캠페인에 등장하여 보행자를 위한 신호등은 차를 위한 것과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알리면서 교통 그 사고율을 약 40%나 낮추는 역할을 했대요. 하여튼 뭐 대단한 일을 했네요. 거기까지. 요 밑에도 좀 볼까요? 조명, 티셔츠, 열쇠고리, 컵 등에 적용된 암펠만은 동독 사람들의 향수를 불러일으켰고, 그 다음에 소독 사람들에게도 서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서 소독과 동독의 문화적, 사회적, 그 다음에 소통과 통합을 이끌어내는 역할도 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그죠? 제가 이제 항상 얘기했던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만도 한데 안 나왔어요. 요번에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보이스 작품입니다. 떡갈나무 프로젝트 퍼포먼스에 해당됩니다. 양식은 뭐라고 해야 돼? 그럼 퍼포먼스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사회적 조각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사회적 조각. 자, 독일의 전위예술가 보이스는 1982년에 세계적 규모의 국제미술제인 제7회 카셀 도큐먼타가 열렸던 독일 중부의 카셀시에 그 미술관에서 앞장 광장에 떡갈나무 한 그루를 심고 근교의 산에 가져온 현무암 기둥을 세우는 퍼포먼스를 하게 됩니다. 또한 나머지 6,999개의 현무암 기둥을 광장에 쌓아 놓고서 도시 곳곳에 나무를 심으면 그 곁에 현무암 기둥을 옮겨 세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7천 떡갈나무 프로젝트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요 앞에 빼먹었네. 아까 7천 떡갈나무 프로젝트 모든 사람이 예술가, 자
이렇게 하면 참여하면 모든 사람이 예술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래요. 이 퍼포먼스 자체를 통해서 관람객을 참여시키는 게 목적이 굉장히 크다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객의 참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그 사람들도 예술가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술가라는 구할에 모금을 통해 나무의 구입 비용을 마련하고 자기 돈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무를 심는 장소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보이스가 설립을 주도한 자유국제대학의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조각,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사회적 조각 개념을 통해 창의력이 필요한 인간의 모든 행동을 그 조각으로 선언하고 사회적으로 확대해서 모든 사람이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문제들을 적극 참여 해결하도록 하는 거죠. 사회적 문제들을 적극 참여하는 것을 이끌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이스는 다음 도큐멘터가 열리는 1987년까지 돌들을 모두 소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86년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보이스의 아들이 프로젝트를 이어받아서 그것을 완성을 하게 되죠. 예. 마지막에 7,000떡갈나무 프로젝트는 미술을 통해 훼손된 자연과 그 다음에 환경의 생태적 재생과 전후 독일의 문제를 바로잡고 현대인의 상처를 입은 정신을 치유하는 그리고 또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상징적 의미 알고 계셔야겠죠. 자, 또 보이스의 또 이 작품도 이 보이스의 어떤 개인적 경험이 결국은 자기 작품의 어떤 재료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되기 시작을 했던 시기입니다. 보이스는 모든 사람이 예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 실천과 소통을 통한 예술활동을 강조한 독일의 행위예술가다. 그래서 그는 2차 대전 중에 1943년에 공군 비행사로 복무를 하다가 소련군의 공격으로 크리미아 반도에 추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 크리미아 반도 원주민들이 그들만의 전통 방식, 이게 보이스의 온몸에 버터를 바르는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지방, 기름 덩어리죠. 버터를 바르고 펠트, 그래서 요 버터와 펠트, 요게 이제 자기를 살렸다고 봅니다. 요거를 이제 중요하게 이제 작품에 쓰입니다. 이게 이때 경험은 보이스에게 놀라운 충격이었다. 그래서 보이스는 이 일을 계기로 서구의 이성적 합리주의를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성적 합리가 뭐야?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전쟁을 일으켰고 자기는 그걸 가지고 그 기계를 가지고 사람을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을 뻔한 거야. 그래서 자신이 그 죽을 뻔한 것을 자신의 목숨을 살린 펠트, 그 다음에 버터, 동물의 피 등을 작품의 소재로 삼게 됩니다. 또한 죽음을 경험한 뒤 삶 자체를 예술로 인식하게 되어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사회적 의미가 있는 실천 행위, 즉 예술로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작품 속의 펠트처는 치유를 의미한다. 치유. 자기를 치유했잖아요. 그래서 치유를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 플럭서스라는 전위 예술의 운동에 참여를 해서 조각의 그 정치적 영역으로 확대해서 사회적 조각, 여기서 나오죠. 개념이 제시되었고 획기적인 퍼포먼스와 다양한 사회 참여를 펼쳐서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낸 그런 장본인이다. 자, 다문화 다리 프로젝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1000명의 사람이 각각 만든 뜨개 조각을 다리에 감싸고 이어붙여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울시가 실시한 다문화 다리 프로젝트는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술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소통하도록 하는 것이 뭐 여기 의미죠. 그래서 의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익중, 참 우리나라에서 참 이 사람도 외국에서 더 유명한 사람이 됐죠. 우리나라의 실향민 500명이 고향을 주제로 그림을 이어붙이고 조명을 설치해서 영국의 템스강 위에 전시를 합니다. 고향에 가고 싶은 실향민의 그 바람과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했고요. 20주년을 맞이한 런던의 토탈리 템스의 야외 축제의 올해의 메인 작가로 강익중 작가 선정됐어요. 대단하죠. 템스 강변을 따라 다양한 조형물을 전시하고 공연을 펼치는 이 축제에서는 단 한 명의 작가만이 템스 강 위에 전시할 수 있는 영예를 갖게 되죠. 근데 여기서 특징이 사실은 이 작품을 통해 가지고
당시에 런던의 그 20주년을 맞이한 그 런던의 그 야외 축제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작품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 강익중의 특징이 우리나라의 전통 어떤 남북한의 그 단절된 어떤 서로 간의 그런 문화적 차이, 그것을 통합을 원하고 통일을 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어떤 아픔을 그림으로 상징하고, 그다음 전 세계의 어린 아이들의 그림을 모아서 이런 식으로 조각 그림으로 붙여서 그림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국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걸 전 세계인들한테 대체적으로 굉장히 미술작품을 통해 많이 알리는 그런 유명한 작가로 알려져 있죠. 강익중의 작품은 바지선 위에 가로 세로 더 크기의 정육면체 형태로 한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재료도 우리나라 한지로. 조명을 설치하여 어둠 속에서 마치 거대한 연등처럼 보이도록 제작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실향민이 자신의 사연을 담아 직접 그린 고향지 그림이 가로 세로 그 70cm 크기로 모아 붙인 구조물 위에 손정등을 들고 있는 어린이가 통일의 꿈을 비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통일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통합, 그 다음에 세계의 통합,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어떤 동심, 이런 것을 가지고 전 세계의 어린 아이들의 그림을 우리가 이제는 그런 공통점을 찾아서 작품을 제시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작가죠. 그 다음에 곰리. 자, 곰리는 런던 시각 공공미술을 장려하기 위해 광장에 현대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네 번째 그 좌대 프로젝트를 선보인 작품인데, 2,400명의 시민 지원자가 하루에 24시간 1시간씩 100일간 살아있는 조각상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 자체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퍼포먼스, 여기 좌대 위에 올라가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쿨하우스. 쿨하스, 그 우르안. 그래서 네덜란드인데, 파벨라 페인팅 프로젝트인데, 브라질 우범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마을 전체를 벽화를 그렸습니다. 이 두 사람이죠. 이 그림이 두 사람. 그 결과 범죄율이 어떻게 돼요? 크게 줄었죠. 크게 줄었다는 게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됐고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빈민촌의 파벨라는 단순한 빈민촌이 아니라 범죄 온상지로 마약과 거대 범죄 조직 집단의 그 거주지였대요. 그래서 네덜란드 출신의 쿨하스와 그 다음에 우르아는 마을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페인팅 교육을 한 후에 마을 전체를 벽화를 그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벽화 자체가 굉장히 그런 어떤 주변 환경을 꾸미는 것도 있지만, 우범 지역을 좋은 어떤 도시로 탈바꿈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이제 뭐 논문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논문으로 나왔겠지만, 그죠? 그 다음에 무니스, 엄마와 아이들. 재료는 쓰레기입니다. 작가가 재활용 쓰레기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인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역에서는 카타도르와 함께 생활하면서 만든 작품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작품을 함께 만들면서 쓰레기 속에 묻어두었던 꿈과 희망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쓰레기, 그 일반 그 재활용이나 이런 쓰레기를 모아서 작품을 하는 걸로 많이 알려진 작가예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고. 자, 여기까지네요. 좀 일찍 시작해야 될 것 같죠? 제가 목소리를 너무 이렇게 크게 못 내니까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지금 뭐, 내용에 지금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내용을 읽어 드리는 것까지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걸 안 보고 그냥 이어폰으로 소리만 듣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 뭐랄까요, 좀 일찍 하면 남들 다 자고 있는데 지금 새벽 이제 2시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고 그 용어 사전은 학원에서 보강 끝나고 찍었거든요. 보강 끝나고 뭐 피곤해도 뭐 약속한 거니까 조금이더 찍었는데, 그때는 조금 이렇게 거기서 연구실에서 조금 큰 소리 내도 되고, 뭐 큰 소리 내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자, 다음 시간에 제가 요즘 보강이 있습니다. 보강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근데 이거 찍는 거는
그게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뭐 2개 해봤자 뭐 한 2시간이면 찍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 사전하고 교과서하고. 근데 그걸 이제 조금 이제 뭐 좀 못하지만 좀 이렇게 편집이나 뭐 이런 걸 좀 넣고 뭐 그리고 또 이제 업로드 하고 하는 데가 거의 뭐 1시간 반, 2시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합니까? 그 인코딩하고, 예. 이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뭐 제가 힘들게 한다 뭐 이런 거보다는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은근히 많이 보고 계셔가지고 하고 싶은데 특히 수강생들은 예, 거의 뭐 이렇게 열심히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교과서 즉 교과서를 좀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교과서를 조금 다음 시간이 근데 용어사전도 하긴 해야 돼요. 용어사전은 원래 예, 뭐 한 20분씩 해가지고 2개, 3개씩 찍었었는데 지금 하나밖에 못 찍어요. 예,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는 조금 그거 부합해서 더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요번 주는 요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어, 준비해서 만나는 걸로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교과서는 조금만 중요한 것만 그러니까 이제 도판, 작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지도서하고 이게 교과서 내용 같이 들은 거니까 꼭 이렇게 정리 안 하시더라도 반복해서 중요한 거는 좀 들으시고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